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리포트들 읽고 공부한 내용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 주제는 한 5가지 정도이고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축소가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리포트 읽고 공부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면은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이 유럽을 방문했는데요. 그 후에 지금 에너지와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읽어봤고요. 네 번째는 중국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융사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는 자본 확충 관련해서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회계 기준 같은 게 조금 느슨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는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레포트가 나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익률 곡선 역전이 경기 침체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리포트였어요. 지금 세 번째 리포트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10년 빼기 2년,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것이 이게 경기 침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아니다. 이것만 역전이 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 다른 수익률 곡선들도 다 역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침체로 본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파월이 제시한 수익률 곡선이 10년물과 2년물이 아니었죠. 더 짧은 수익률 곡선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축소되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소가 진행 중이고 향후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는 점도 알아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역전은 첫 번째 긴축에 따르는 역전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금리 인상 때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은요. 그래서 첫 금리 때 반복되는 현상이고 이게 1994년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은 연준의 금리를 폭발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막 그냥 올렸죠. 하고 이제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역전까지는 가지 않았고 축소가 됐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긴축이 일어났냐 이렇게 봤을 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4년 동안이나 호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이나 끌고 가면서 닷컴 버블 붕괴까지 초호황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것이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사례를 1994년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1994년은 10년 만에 최대 경기 호황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당시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단기 금리가 급등했지만 경기 호황으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역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기에는 선제적인 긴축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수익률 곡선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때는 아무튼 경기 확장기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는 경기 확장기였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경기 침체로 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런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아니라 오히려 고물가 시대의 소폭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물가 시대였던 1970년도에 금리 역전이 빈번히 일어났고 폭도 굉장히 컸다. 1970년도 여기 이때죠. 이때쯤인데 이때쯤에는 사실 경기 침체도 사실 있기는 있었지만 아무튼 고물가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전 현상 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들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0에서 밑으로 온 게 지금
19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살펴보면 이런 시점, 다른 시기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1970년도와 80년도에 많았고, 이게 이 시기가 고물가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의 현상이다, 그리고 긴축에 발생된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논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본다면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4월 자산 배분 관련된 레포트고요. 일단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첫 번째 추천은 대체재,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는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재가 가장 좋고 채권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의 비중을 대체재를 조금 더 높이고 채권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는 지금 하방 압력이 확대되나 침체보다는 후퇴 쪽으로 본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4월 자산군별 선호도에서 대체재 1등, 2등이 주식, 3등이 채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호도 이렇게 해서 4등, 네 번째 선호도에 있는 것이 지금 원유죠. 원유와 한국 채권이 네 번째 가장 좋은 거라고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 논지에 따르면은 원유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호도로 추천되는 것이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중국, 한국의 주식, 그 다음에 금과 상업용 리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2번으로 좀 낮게 평가했다가 지금 이번에 한 등급 더 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 주식 중에서는 성장주를 추천한다,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성장주가 좋다고. 그 신흥국 국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등급 조금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대체 투자가 좋다고 했는데, 대체 투자처 중에서도 이제 원유와 금으로 나눠서 보자면 원유를 좋게 본다. 근데 금은 중립, 이렇게 전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추천하냐, 대체 투자에서. 그래서 리츠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피스 및 숙박 리조트 리츠 수익률 회복 전망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22년도에도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네, 바로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리츠에 투자하는 걸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츠 중에서도 오피스 숙박 리조트 섹터에 리츠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추천할 때 성장주 비중이 높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단기 투자 선호를 상향으로 조정한다. 이제 이거를 좀 안 좋게 봤다가 이제 더 높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만약에 하겠다 하시면은 성장주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채권은 좀 좋지 않다. 다크니스 아워 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좀 좋지를 않다. 하지만은 한국의 단기 크레딧물 중심의 대응은 괜찮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조금 다른 리포트인데요. 일단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딱 진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셔널이라는 이제 스럽다 라는 표현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논지들 좀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발생 여부의 포커스를 보자면은 지표들을 CPI 아니면 GDP로 봤을 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후행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후행적이지 않죠. 금융시장은 선행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이 반영되는 지표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지표를 쓰는 것이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EBI라고 해서 EBI는 Break Even Inflation R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지표, 그래서 기대치를, 사람들의 기대치와 예상이 반영된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자면,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해야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선행적이라고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셔너리라고 플레이셔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인 듯한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재밌죠. 이거를 이제 너리를 붙여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상황은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국면인가?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국면이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상황에서는 성과가 이제 달러나 원자재가 좋고 언더퍼폼, 안 좋은 것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은 과거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며 경기 모멘텀은 꺾이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주식은 부진하고 달러와 원자재는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해당 국면이 지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국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연준의 긴축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해서 조금 좋아지는 리플레이셔너리한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안 좋게 보는 디플레이셔너리한 국면으로 갈 것인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준의 긴축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한 26일 정도부터 이제 바이든이 지금 유럽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거기 유럽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유럽에 방문한 목적자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에너지나 아니면 공급망 관련된 것들을 유럽 사람들과 유럽 대표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유럽에 방문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방문을 하고 나서 결과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나 공급망 쪽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했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 적혀있는 레포트도 읽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방문하기 전입니다. 23일 날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엑슨모빌, 마라톤 오일 뭐 이런 분들 참석했죠. 그러다 보니까 딱 느낌이 에너지 공급 관련된 이슈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 모아놓고 회의했으니까 러시아 원유가 이제 시장에서 유통 안 되니까 에너지가 문제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은 지금 셰일가스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셰일가스 이거 많이 이제 공급을 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걸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반대의 내용을 바이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고집,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셰일가스 늘리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근데 바이든은 예전부터 이런 전통적인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고 안 좋게 생각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죠. 그러다 보니까 불러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렸다 이런 말은 친환경 쪽으로 조금 뭘 더 해봐라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읽어보자면 이제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자리에서도 뜻밖에도 상당한 기간에 에너지 기업에 대한 비판과 클린 에너지의 필요성을 이제 말하죠. 이제 친환경 에너지, 클린 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2월 24일 날 연설 때도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자기네들 배송만 늘리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상황을 악용하려고 한다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이제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바이든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에서 원유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빠르게 늘리지 못하죠. 셰일가스 늘리라고 할 법도 한데 이거는 지금 바이든 태도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이든 너 에너지 공급 어떻게 늘릴 거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 유럽에 LPG를 공급을 하겠다. 지금 유럽이 지금 러시아의 LPG나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들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되니까 미국이 배로 우리 LPG 실어 나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주말에 이렇게 유럽 가서 회의할 건데 이럴 때 참석을 할 건데 이때 이제 대체 에너지와 이런 거 관련돼서 합의와 로드맵이 나올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이먼 회장은 어제 회의에서 이제 다이먼 회장은 누구냐? JP 모건 회장입니다. JP 모건 회장이 어제 회의에서 에너지 마셜 플랜을 주장했다. 그래서 마셜 플랜 뭐지? 그래서 보면은 천연가스 생산 확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등의 투자,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 투자 승인 대폭 간소화 등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늘리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클린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이행을 하겠다 이런 걸로 미국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에너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이제 공급망의 변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급망에 관련된 에서도 지금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는데, 이제 뜬금없이 반도체가 나왔냐 이렇게 말했지만 이 공급망 안에 이제 분야가 반도체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대만과 한국이 거론이 되면서 지금 3월 27일 날 미 행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의 칩사 동맹,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가지고 우리 동맹 맺자, 우리는 반도체 동맹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대 중국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뭔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대만, 우리 편, 미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 대만, 우리 편에서 우리 동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1970년대의 지정학적 중심이 중동이었다면, 왜냐하면 석유 때문에 그렇죠. 석유 때문에 이제 1970년대 지정학의 중심이 중동이었다면 2020년대 지정학의 중심은 대만, 한국이 될 것이다. 보면은 세 가지 뉴스에 주목해보자. 첫 번째, 한국 대선 이후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다 공급망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으로 3대 현안을 명시하면서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리고 통화 직전에 화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과 함께 삼성전자를 불러서 반도체 공급망 대책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인더리 시장 점유율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당당하게 2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 점유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 편 하자 했고, 이번엔 중국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3월 25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과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중국도 우리 편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칩사 동맹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에 개별적으로 제안을 했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중국을 배제시키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칩사 국가 간의 투자 확대와 공장 증설을 하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제안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쪽을 고를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진짜 조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고르겠죠. 근데 미국을 고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 증설, 투자 확대. 근데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줄게 이게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증설 이런 것들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말하죠. 미국이 칩사 동맹을 제안을 했다. 세계를 대비해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이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중국 화홍 반도체의 상장 추진 소식이 있다.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EU도 자기네들 자체적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텔에 손짓한 거죠. 그래서 인텔이 이제 EU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한국이 우리나라 한국이 어떤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 기술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쪽을 도와줄까, 이쪽을 도와줄까 막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은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속 추천했죠. 로봇 투자. 로봇 투자도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면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이제 인건비는 많이 드는 거니까 기계를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것이다 해서 로봇 투자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전에도 추천했는데,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 세계화, 그 다음에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 탈세계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 세계화, 두 가지 원인으로 진행된 탈세계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 제국주의 이런 거에서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00년도에서 1910년도까지 세계화가 막 추진이 됐다가 막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하죠. 그러니까 또 탈세계화 했다가 또 유럽, EU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 개방해서 중국이 공장으로 됐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탈세계화가 한동안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와 탈세계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계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으니까 현재 탈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시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엄청난 투자를 벌일 것이다. 투자하는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1990년도에는 국가 간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런 거 맞겠죠. 맞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모습이고 지금 미국에서 추진 중인 반중국 제재 법안에 이제 제재가 목적이지만 결국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미국 혁신 경제 법안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반도체 대상 540억 달러, 차량용 반도체 20억 달러 개발 할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향후 5년간 동안 2,500달러를 집중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서도 지금 미국 경쟁 법안 이렇게 됐는데 미 하원의 최종안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래 엄청나게 미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제 들이는 돈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 주말 동안 홍콩 증시가 다시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레포트에 하면은 홍콩 증시는 좀 위험하고 할 거면은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월에 개최 예정인 1분기 정치국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양회가 있었죠. 그래서 양회 이후로 이제 중요한 어떤 회의가 열리는 거죠. 했을 때 이 양회 때 말했던 그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를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변화는 크게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정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양회 때 발표한 내용 등에 이제 추가로 구체화된 부분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가 포인트인데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큰 틀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의 기조가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온건한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줄곧 유지해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도 있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런
그래서 지난해 12월 정치국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한 직후 지준율 인하가 발표된 것을 감안하며 이번 4월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장 관심은 플랫폼 규제다. 근데 이제 플랫폼 규제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증시가 이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를 중국 증시로 이렇게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중국 증시로 이제 오는 거, 이렇게 이전 상장, 이런 게 이제 논의될 수도 있겠죠. 이전 상장이 논의하는 시점에 되어서야 비로소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 빨리 중국으로 들어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희 들어오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야지,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지 규제가 조금 누그러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의 기조는 강화될 예정인데 이 수혜가 중국 본토에만 이제 한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콩 증시나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이제 중국 본토 주식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면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긱스 규정이 이제 있는데, 긱스라는 규정이 있는데, 긱스에서 가용자본이라는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분자에 놓고 분모는 요구 자본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자산을 장부가 뭐 이런 걸로 예전에는 했다면은 이게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죠.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이 분모에 해당되는 요구 자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 자본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신종 자본증권과 자본증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죠. 이런 것들을 자본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자본으로 보면 좋죠. 그러면 이제 자본으로 보면은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종 자본증권, 이런 이제 자본증권이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죠. 어떤 기준이 충족해야지 이거를 이제 자본으로 보겠다, 아니면 충족 못하면 그냥 부채로 보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신종 자본증권 같은 경우에 긱스 시행 이전에 발행된 거는 기본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자본증권 있는데 긱스 시행 이전에 발행된 거는 가용 자본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가용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 준비분 증가분을 이제 일시에 차감할 건지 점진적으로 차감할 건지 이렇게 되는데, 일시로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많이 이렇게 깎이는 거죠, 자본금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차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이제 상향 조정될 거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